2015년 10월 30일 호주 퀸즐랜드. 화창한 오전, 도시는 출근하려는 사람들과 등교하려는 학생들로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출석 체크를 하던 퀸즐랜드의 학교 교사는 시간이 되어도 테리가 등교하지 않자 그녀의 집으로 전화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리 담임선생입니다. 테리가 아직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서 연락 한번 드리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트럭에 태워서 학교 정문에 내려줬는데요. 테리가 등교를 했다고요? 네, 제가 직접 태우고 가는걸요. 설마 이 녀석이 또 다른 곳으로 샌 건 아닐까요? 그럼 테리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이 사춘기가 제대로 하는지 얼마 전에도 가출해서 집을 나갔거든요. 이 녀석 찾느라 찜이랑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답니다. 조금 있으면 알아서 학교로 가겠죠 뭐. 그래요? 교사는 테리 아버지와 통화를 마친 후 테리를 기다리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앞에서부터 판파강 강변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수색이 시작된 지 얼마 후 강변에서 테리의 양말 한쪽을 발견했습니다. 반장님! 여기 여학생 것으로 의심되는 양말 한쪽 있습니다. 경찰은 테리가 납치범에 의해 납치되었을 것으로 보고 그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납치범에게 걸려올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아무런 진전 없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고 납치범에게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2003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태어난 테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유는 바로 약물 중독에 빠진 어머니와 폭력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젊은 나이에 시작한 약물 중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잦은 싸움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테리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폭행하다 경찰서에 끌려가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결국 어머니 신디는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했고, 약물을 살 돈도 없고 아이 키울 능력도 안 되었던 신디는 성공해서 다시 찾으러 오겠다며 딸을 고아원에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엄마가 돈 벌어서 다시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엄마 금방 올게. 신디는 딸이 약물 중독 어머니 옆에 있어봤자 딸 성장에 걸림돌만 될 것이 뻔하다는 생각을 하고 약물 치료를 마치고 돈을 벌어 모녀가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한 후 다시 딸을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약물 중독 어머니와 폭력 전과 아버지 내용을 확인하고 테리를 아동복지기관에 이관시켰습니다. 그러나 성공해서 아이를 찾으러 오겠다던 어머니는 수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테리는 그런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니, 이제 약물도 끊고 치료 중인 기록도 있다고요. 그런데 왜 아이를 못 데려가게 하시는데요? 에이, 어머니, 정부에서는 어머니의 더 확실한 병원 치료 기록과 주거지,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부적합하게 되면 다시 양육권을 찾아가기는 불가능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제가 친부모인데 왜 못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신디는 점 고아원에 테리를 버렸을 때 약물 중독으로 인한 아이 양육이 불가능하다는 사유가 발목을 잡아 테리를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알자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줄 알았다면 그냥 금전적인 문제로
아이를 맡긴다든지 건강상의 이유를 핑계로 댔을 텐데 그때 했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부모가 장기간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다시 양육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트럭 운전수로 수십 년을 일했던 릭은 나이가 들어 은퇴한 뒤 집에서 여유로운 삶을 계획했습니다. 집 근처에 핫도그 가게를 열어 사업을 시작했고 그의 아내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제법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올해 20살인 조시, 그리고 올해 19살인 둘째 트렌트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아들만 둘 있다 보니 릭의 아내 줄리아는 매일 입에 욕을 달고 살아 남자만 셋이 있는 집이 너무 삭막하다며 여보, 나 그동안 저놈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알다 마다. 내 장거리 나갈 때마다 이 당신이 저것들 혼자 키우는 거 누가 모르나? 잘 알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집에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아니, 이 나이에 애를 또 갖자고? 당신 나이도 생각해야지. 아니 이건 무슨 기집아지 동전주머니 뜯어지는 소리야. 아니 50 넘어서 애를 낳겠다는 게 아니라 딸을 입양하자고. 아들 둘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를 더 키우자고. 딸은 엄마하고 친구처럼 지낸단 말이야. 아들놈들 키워봐야 결혼해서 와이프밖에 모르고 살 텐데 딸들은 안 그렇단 말이야. 알았어.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알아놓은 고아원이 하나 있는데 내일 거기로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자. 아이고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아이를 자녀로 맞아주신다면 저희들로서야 덜 나위 없이 감사할 뿐이죠. 그럼 저희가 저 아이를 데려가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아이고야. 당연하죠. 애 엄마가 약물 중독이라서 애를 키우는 능력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애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애 부모하고 양육권으로 문제될 건 없다는 말씀이죠? 에이, 그렇다니까요. 그럼요. 아주 그냥 회생 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물 쳐들어가지고 애가 시집을 가서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줄리아는 그동안 소원이었던 딸을 갖게 되어 날아갈 것처럼 기뻤습니다. 테리는 12살에 줄리아의 집에 입양되었고 새어머니의 거대한 집을 보게 되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테리의 어머니는 고아원을 찾아갔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내 딸을 찾을 수 없다니요. 저 이제 집도 있고 약도 완전히 끊었어요. 신디는 서류를 내밀며 이거 보시라고요. 그동안 서류 했잖아요. 당신들이 원하는 서류를 가져왔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신디는 딸을 찾아 고아원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내 딸 어딨어? 내 딸 어디냐고! 자꾸 이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러한다니까요! 릭은 처음에는 딸을 입양하는 것을 반대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순종적이고 아내와 너무 잘 어울려 테리를 예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삭막한 아들들하고만 생활하다 귀엽고 상냥한 딸과 어울려 다니다 보니 왜 진작부터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거칠고 둔하던 릭은 우리 딸, 밥은 맛있게 먹었죠? 아빠가 용돈을 줄 테니까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 그리고 용돈 필요하면 또 말하고. 아빠가 더 많이 줄게. 브리즈번 남쪽에 위치한 대형 저택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테리는 자신에게 너무 잘해주는 새 부모가 너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줄리아는 테리를 2층으로 데려가며 테리야, 이 방이 앞으로 내가 사용할 방이야. 이쪽 옷장하고 침대도 내 키하고 맞는 걸로 새로 맞췄어. 책상이랑 다 같은 색깔로 깔맞춤 했으니까 마음에 들 거야. 그리고 학교는 집 근처로 전학시켜 놨으니까 이제 브리즈번 학교로 등교하면 돼. 테리는 밝은 성격 때문에 쉽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고 2명의 든든한 오빠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오빠 조씨는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있었고 둘째 오빠 트렌트는 미술을 전공하고 있어 여동생과의 케미도 잘 맞았습니다. 트렌트는 처음 보는 여동생이 귀엽기만 했는데 다리, 그림 배우고 싶으면 오빠한테 말해. 오빠가 다 알려줄 테니까. 네,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테리가 입양되고 몇 개월 뒤 둘째 아들 트렌트는 테리와 친해지더니 테리 방에 들락거리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테리가 입양된 지 10개월이 지날 무렵 늦은 새벽 트렌트는 조심스럽게 그녀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트렌트는 손으로 테리의 입을 막았는데 가만히 있어. 어차피 너하고 나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족이란 말이야. 우리가 사랑한다고 문제될 건 없다고. 그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알지?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아. 트렌트는 그날 밤 테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테리는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테리는 어쩔 수 없이 오빠 트렌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야만 했는데 오빠,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 그렇게 덜컥 임신해버리면 어떡하라고 임신을 해? 울지마. 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트렌트는 이런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어 삼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삼촌? 저 있잖아요. 만약에 여동생이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어린 여동생이 임신했다고. 여동생이 올해 몇 살인데? 12살이요. 아, 너 그러지 말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랑 상의를 해라. 이 삼촌이 봤을 때는 강간죄하고 미성년자 처벌법 그리고 아니다. 이런 말 해봐야 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일단 아빠하고 상의를 해보렴. 알았지? 트렌트는 삼촌과 문자를 주고받은 뒤 인터넷에 미성년자가 임신했을 경우 처벌에 대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검색 결과를 확인한 트렌트는 하늘이 노랗게 변하며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인생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렌트는 인터넷을 찾아봐도 지인들에게 이런 고충을 물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나 어떡하면 좋아요? 미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는 거냐? 저 여동생 테리가 제 아이를 임신했어요. 뭐? 야,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피곤하면 일찍 올라가서 잠이나 자. 하루 종일 일했더니 아버지도 피곤하구나. 진짜예요. 테리도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요. 너 애를 임신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몰라서 그랬냐고. 저도 답답하니까 아빠한테 이렇게 털어놓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있는 놈이 그런 짓거리를 한 거냐? 너 말고 이 사실 아는 사람 또 누가 있어? 없어요. 자, 그럼 일단 오늘 너하고 아빠가 나누는 대화는 절대로 비밀로 해야 한다. 어차피 너하고 조씨는 아빠 핏줄이지. 그런데 테리는 우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야! 똑바로 들어 이놈아.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날 저녁 릭은 잠들어 있는 테리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딸을 살해했습니다. 릭은 살해한 테리의 시신을 반파강 강변에 버리고 돌아와 철저한 시나리오를 생각해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시신은 찾을 수 없게 버렸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지. 내일 아침에 차를 몰고 테리 학교에 가서 조수석 문이 열리는 척하면 내가 내린 줄 알겠지. CCTV에 다 찍혔을 테니까 말이야. 그리고 일단 학교에 들어가면 그 많은 애들 중에 누가 테리인 줄 알겠어. 10월 30일 오전 8시 릭은 테리가 타고 있지도 않은 승용차를 몰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학교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릭의 진술대로 그가 딸을 등교시키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학교에 정차한 차에서 내린 딸로 보이는 여학생이 친구들과 뒤섞여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5일 만인 11월 5일에 강변에 이상한 물체가 있다며 신고한 청소부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주의 무더위에 5일간 부패에 뭉개진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만 꼬박 이틀이 걸려 신원을 확인해낼 수 있었습니다. 11월 14일 600명의 테리 친구들과 생모가 참석한 가운데 울음소리로 가득한 그녀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지인들은 모두 보라색 풍선을 날리며 그녀의 안타까운 생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테리의 시신이 발견되고 다음 날 경찰에 제보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 얼마 전에 실종된 이 테리 사건에 대해서 제보할 게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신원을 밝혀주시고 말씀해주세요. 저는 테리가 살고 있던 가족과 친척 관계인 사람입니다. 그 집에는 제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올해 19살 트렌트라는 녀석이죠. 그 녀석은 평상시에도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아이기도
했는데 그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입양한 여동생을 임신을 시켰다며 무척이나 걱정하더라고요. 여동생을요? 네. 그래서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아버지하고 상의를 하라고 했더니 얼마 전에 판파강 강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잠을 잘 수가 없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릭의 집을 도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대화 속에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릭의 집을 도청하고 있던 경찰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는데, 아빠, 얼마 전에 집에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강에서 시체 버리는 거 다 봤대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에 현혹되지 마. 진짜요? 여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다 증인이라도 나타나면 모든 게 끝이잖아요. 아이씨, 그럴 일 없다니까. 내가 시신을 버릴 때 몇 번이고 확인했어. 트렁크에 시신을 실을 때부터 버릴 때까지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고. 경찰은 릭 가족의 대화를 도청하며 그들이 이번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릭과 또아들을 순서대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족 중 가장 겁이 많을 것 같은 아내 줄리아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도청한 가족의 대화를 들려주자 그녀는 겁에 질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고, 아내의 자백을 확보한 경찰은 아들과 릭을 순서대로 신문했습니다. 에이, 그날 밤에 이 집에 계셨다고 하던데 경로를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집에다가 핸드폰을 남겨두시고 이 시신을 버리러 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테리가 실종되던 2015년 10월 30일인가 어디 보자. 그때 차에 타고 있지도 않은 딸을 등교시키는 척 가면서 차를 몰고 가셨더라고요. 뭐 알리바이 만드시라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모님하고 아드님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셨습니다. 뭐 이제 그만 정리하시고 편히 쉬시죠. 릭은 경찰의 취조에 얼마 못 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실종 전날 벗겨두었던 테리의 교복과 가방을 묻어두었던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2017년 9월 7일) 호주법원은 릭의 아내 줄리아에게 위증 및 수사방해 혐의죄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릭의 장남에게는 징역 3개월을 선고했고, 막내 아들 트렌트에게는 위증죄와 강제관계를 한 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을 살해한 릭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